경제학자 바스카르 마줌더는 형제들 간의 키, 몸무게보다 소득의 상관성이 더 크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만약 당신이 부자이고 키가 크다면 당신의 형제는 키가 클 확률보다 부자일 확률이 더 높다. 단 2명의 글만 읽을 수 있다면 나는 워런 버핏의 연례 뉴스레터와 모거나우절의 책을 읽겠다. 하워드 막스, 세계적인 가치 투자자, 오크트리 캐피털 매니지먼트 회장. 부자가 되는 것은 지능도 학력도 숫자도 아닌 인간 심리와 행동 편향, 바로 돈의 심리학에 의해 좌우된다. 오늘도 변함없이 부자 수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부자 되는 길을 찾아 나서는 진짜 부자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돈의 심리학, 당신은 왜 부자가 되지 못했는가입니다. 지은이는 모거나우절님이고 옮긴이는 이지연님, 펴낸 곳은 인플루엔셜입니다. 이 책은 재정적 결정이 단순한 수치와 계산을 넘어서는 복잡한 인간 심리의 영역에 속한다는 것을 흥미롭게 써내려갔습니다. 우리가 돈을 어떻게 인식하고 관리하며 때로는 비합리적으로 사용하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저자는 돈과 관련된 결정이 감정, 개인적 경험, 그리고 종종 예측할 수 없는 운과 리스크에 의해 좌우된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돈을 물리학의 법칙처럼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심리학적 관점에서 이해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재정 관리에 있어서 이성보다는 합리성을 추구하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인정하며 변동성과 리스크를 수용하는 태도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오늘 소개할 부분은 어디까지가 행운이고 어디부터가 리스크일까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성공 노하우는 정말 심플하고 간단합니다. 우린 그걸 망각하고 실천하지 못해서 그들처럼 되지 못한 것뿐입니다. 오늘도 그들의 노하우를 다시 한번 상기하시고 부자가 되기 위한 정도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은이 소개. 모거나우절, 전 월스트리트 저널 기자, 현재 미국 최고의 경제 매거진이자 팟캐스트 모틀리풀 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다. 미국 비즈니스 편집자 및 작가 협회에서 수여하는 최우수 비즈니스상과 뉴욕타임스의 시드니상을 2차례 수상했다. 본문. 어디까지가 행운이고 어디부터가 리스크일까? 행운과 리스크는 한 뿌리에서 나온 것들이다. 행운과 리스크는 인생의 모든 결과가 개인의 노력 외에 여러 힘에 의해 좌우됨을 보여준다. 이와 관련해 뉴욕 대학교의 스콧 갤러웨이 교수는 자신의 성공 또는 타인의 성공을 판단할 때 유용한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겉으로 보이는 것만큼 좋은 경우도 나쁜 경우도 결코 없다. 빌 게이츠는 컴퓨터가 있는 중등학교에 다녔는데 당시에 이런 학교는 전 세계에 몇 되지 않았다. 시애틀 외곽에 있는 레이크사이드 중등학교에 컴퓨터가 생긴 과정도 놀랍다. 이 학교의 교사였던 빌 두걸은 원래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해군 조종사였으나 고등학교 수학 및 과학 선생님이 되었다. 빌 게이츠의 동창이자 마이크로소프트를 공동 설립한 폴 앨런은 그 시절을 이렇게 회상한다. 선생님은 세상 경험 없이 책으로 공부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셨다. 또한 선생님은 우리가 대학에 가려면 컴퓨터를 알아야 한다는 사실도 알고 계셨다. 1968년 두걸은 제너럴 일렉트릭의 메인프레임 단말기에 연결된 텔레타이프 모델 30을 임차하기 위해 자선받아 수익금 $3,000를 쓰게 해달라고 레이크사이드 어머니회에 요청했다. 빌 게이츠는 이 에피소드를 두고 이렇게 말했다. 임차는 1965년에야 발명된 개념이다. 그는 상당히 앞을 내다보는 분이었다. 근처에 있는 대부분의 대학원조차 빌 게이츠가 중학교 2학년 때 사용한 것과 같은 첨단 컴퓨터를 갖고 있지 않았다. 빌 게이츠는 이 컴퓨터에 흠뻑 빠져들었다. 빌 게이츠는 13세였던 1968년에 학교에서 폴 앨런을 만났다. 폴 앨런 역시 학교 컴퓨터에 매료되어 있었고 둘은 축이 잘 맞았다. 레이크사이드 중등학교에서 컴퓨터는 일반 교과 과정은 아니었고 독립적인 스터디 프로그램이었다. 빌과 폴은 여가 시간에 이 컴퓨터를 마음껏 갖고 놀며 창의력을 폭발시켰다. 방과 후 늦은 밤, 주말까지 이어졌다. 두 사람은 금세 컴퓨터 전문가가 됐다. 폴 앨런의 회상에 따르면 그렇게 컴퓨터를 가지고 놀던 어느 날 늦은 밤에 게이츠가 포춘 잡지를 보여주며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포춘 500대 회사를 운영하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 폴 앨런은 잘 모르겠다고 답했고 빌 게이츠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언젠가 우리도 컴퓨터 회사를 갖게 될 거야. 마이크로소프트의 시장 가치는 현재 $1조 넘는다. 간단히 계산을 해보자. 유엔에 따르면 1968년 당시
전 세계에는 대략 3억 300만 명의 중등학교 연령의 인구가 있었다. 그중 미국에 살던 사람은 1800만 명이고 여기에서 워싱턴주에 살던 사람은 27만 명이다. 또한 이 중에 시애틀 인근에 살던 사람은 10만 명이 조금 넘고 레이크사이드 중등학교에 다니던 사람은 겨우 300명 정도였다. 3억 300만 명으로 시작해 300명으로 끝난다. 중등학교 연령대 인구 100만 명 중 1명은 컴퓨터를 살 만한 현금과 선견지명을 갖춘 고등학교에 다닌 셈이다. 그리고 우연히도 빌 게이츠는 1300명 중 1명이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서는 빌 게이츠도 숨길 생각이 없다. 만약 레이크사이드 중등학교가 없었다면 마이크로소프트도 없었을 겁니다. 2005년 이 학교 졸업생들에게 빌 게이츠가 한 말이다. 빌 게이츠는 충격적일 만큼 똑똑하고 그보다 더 열심히 일하는 사람으로 10대 때 이미 노련한 컴퓨터 회사의 경영자들조차 이해하지 못할 컴퓨터에 대한 비전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또한 레이크사이드 중등학교에 다녔기 때문에 100만 명 중 1명밖에 누리지 못한 유리한 출발점에 서 있었다. 이번에는 빌 게이츠의 친구 켄트 에번스에 관해 이야기해보자. 켄트 역시 폴 앨런처럼 빌 게이츠와 똑같은 힘과 똑같은 강도로 형제지간 같은 사이였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성공 덕에 빌 게이츠와 폴 앨런은 누구나 아는 이름이 됐다. 하지만 레이크사이드 시절로 다시 돌아가 보면 이 중등학교 컴퓨터 천재 일당 중에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세 번째 멤버가 있었다. 켄트 에번스와 빌 게이츠는 중학교 2학년 때 절친한 사이가 됐다. 빌 게이츠 본인의 설명에 따르면 켄트 에번스는 학급 최고의 학생이었다. 빌 게이츠는 다큐멘터리 인사이드 빌스 브레인에서 두 사람이 전화로 말도 안 될 만큼 많은 얘기를 나누었다고 회상했다. 빌 게이츠는 이렇게 말한다. 아직도 켄트의 전화번호를 알아요. 켄트 에번스 역시 빌 게이츠와 폴 앨런만큼이나 컴퓨터를 잘 다루었다. 언젠가 수업시간표 정리로 학교가 혼란스러웠던 적이 있었다. 학생 수백 명의 수업시간이 서로 충돌하지 않게 정리하는 일은 미로 풀기만큼 복잡했다. 학교 측은 이 과제를 여러모로 보나 어린아이에 불과한 빌과 켄트에게 맡겼다.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들어 문제를 해결하도록 말이다. 그리고 문제가 해결됐다. 폴 앨런과 달리 켄트 에번스는 빌 게이츠의 사업가적 마인드와 끝없는 야망을 공유했다. 빌 게이츠는 이렇게 회상한다. 켄트는 늘 변호사들이 쓰는 것 같은 커다란 서류 가방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우리는 늘 5, 6년 후에 뭘 하고 있을지 그림을 그렸죠. CEO가 되어 있을까? 우리가 세상에 어떤 충격을 줄 수 있을까? 군 장성이 되어야 하나? 외교관이 되어야 하나? 뭐가 됐든 빌과 켄트는 앞으로 둘이 함께할 것이라 믿었다. 켄트와의 우정을 추억하던 빌 게이츠는 이내 말소리가 작아진다. 우리는 계속 함께 일했을 거예요. 대학도 분명 같이 갔을 겁니다. 켄트 에번스는 빌 게이츠, 폴 앨런과 함께 마이크로소프트의 공동 설립자가 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켄트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 등반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미국에서는 매년 35명 내외의 사람들이 등반 사고로 숨진다. 그리고 중등학교 때 산에서 숨질 확률은 대략 100만 분의 1 정도이다. 빌 게이츠가 레이크사이드 중등학교에 다닌 것은 100만 분의 1의 확률에 해당하는 행운이다. 켄트 에번스가 빌 게이츠와 함께 이루기로 한 일을 끝내지 못한 것은 100만 분의 1의 확률에 해당하는 리스크다. 똑같은 힘이 똑같은 강도로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했다. 행운과 리스크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말해준다. 우리가 살면서 맞닥뜨리는 모든 결과가 단순히 개인의 노력 말고도 여러 가지 힘에 의해 좌우된다는 현실을 보여준다. 두 가지는 워낙에 비슷하기 때문에 한 가지를 믿으려면 다른 한 가지도 같은 정도로 존중해야 한다. 이 두 가지가 발생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100% 우리의 행동이 100% 우리의 결과를 좌우하기에는 세상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이다. 행운과 리스크를 만들어내는 힘은 동일하다. 우리가 참여한 이 게임은 70억 명의 사람들과 끊임없이 움직이는 여러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의 통제를 벗어난 행동의 우연한 효과가 내가 의식적으로 취한 행동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행운도 리스크도 측정하기는 너무나 어렵고 받아들이기도 쉽지 않아서 간과되는 경우가 많다. 빌 게이츠가 한 명 있을 때마다 똑같은 재주와 의지를 가졌으나 인생이라는 룰렛의 반대편에서 끝난 켄트 에번스가 한 명씩 있다. 우리가 행운과 리스크를 제대로 존중한다면 사람들의 경제적 성공을 판단할 때 겉으로 보이는 것만큼 좋은 경우도 나쁜 경우도 결코 없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오래전에 나는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경제학자 로버트 실러에게 이렇게 물었다. 투자와 관련해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 중 당신이 가장 알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그는 이렇게 답했다. 결과가 성공적일 때 행운의 정확한 역할이요. 나는 이 대답이 아주 마음에 든다. 사실 경제적 성공에서 행운이 아무 역할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행운을 수치화하는 것은 어렵고 또 누군가의 성공이 행운 덕분이라 암시하는 것은 무례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은연중에 성공의 한 요인으로 행운을 무시하는 입장을 취하곤 한다. 만약 세상에는 10억 명의 투자자가 있습니다. 그중 10명이 순전히 우연에 의한 압도적인 행운 덕에 억만장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라고 묻는다면 당신은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당연하죠라고. 하지만 내가 그들의 면전에 대고 그렇게 성공한 투자자의 이름을 말해보라고 하면 당신은 아마 물러날 것이다. 남들을 판단할 때 성공을 행운 덕으로 돌리면 질투에 차고 야비한 사람으로 보인다. 우리가 행운이 존재함을 잘 알고 있다 해도 말이다. 또한 스스로를 판단할 때 성공을 행운 덕으로 돌리는 것은 너무 기가 죽는 일이어서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경제학자 바스카르 마줌더는 형제들 간의 키, 몸무게보다 소득의 상관성이 더 크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만약 당신이 부자이고 키가 크다면 당신의 형제는 키가 클 확률보다 부자일 확률이 더 높다. 나는 이것이 사실임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미 직관적으로 알고 있으리라 생각한다. 교육의 질이나 기회의 무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크게 관련된다. 그러나 정작 부자인 형제 둘을 데려다 놓는다면 이 연구 결과가 자신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것이다. 성공과 마찬가지로 실패 역시 제대로 된 대접을 받지 못한다. 파산에서부터 개인적 목표를 이루지 못하는 것까지 어떤 종류의 실패든 말이다. 실패한 사업가는 충분히 노력을 하지 않았을까? 깊이 생각하지 않아서 잘못된 투자 결정을 한 걸까? 커리어가 길을 잃은 것은 게으르기 때문일까? 물론 그럴 때도 있다. 하지만 얼마나 자주 그런 걸까 알기가 어렵다.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모든 것들은 100% 미만의 성공 확률을 갖고 있고 리스크란 그 등식에서 불운한 쪽으로 끝났을 때 벌어지는 일에 불과하다. 행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리스크 역시 결과 중 얼마만큼이 의식적인 의사결정이었고 얼마만큼이 리스크였는지 구분해 보려 하면 그 스토리는 너무 어렵고 혼란하고 복잡해진다. 내가 주식을 하나 샀는데 5년이 지나도 지지부진하다고 해보자. 애초에 내가 그 주식을 산 것부터가 잘못된 의사결정일 수 있다. 하지만 나는 돈을 벌 확률이 80%인 훌륭한 의사결정을 내렸는데 어쩌다 보니 불운한 20%의 경우로 끝난 것일 수도 있다. 어느 게 어느 쪽인지 내가 어떻게 알겠는가? 내가 실수를 저지른 것일까? 아니면 나는 그냥 리스크라는 현실을 경험한 것뿐일까? 어떤 의사결정이 현명했는지 통계적으로 측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우리는 그날그날의 현실 세계에서 그런 것을 측정하지 않는다. 측정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이다. 우리는 단순한 스토리를 선호한다. 그리고 단순한 스토리는 알기 쉽지만 지독하게 잘못된 방향을 알려줄 때도 많다. 투자자와 기업가 주변에서 오랜 세월을 보내고 나니 나는 다른 누군가의 실패는 보통 잘못된 의사결정 탓이고 나 자신의 실패는 보통 리스크의 어두운 면 때문임을 깨달았다. 내가 당신의 실패를 판단할 때는 깔끔하고 단순한 원인과 결과를 가진 스토리를 선호할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나는 당신 머릿속에서 벌어지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결과가 나쁜 것을 보니 당신의 잘못된 의사결정이 원인이었던 게 틀림없다라는 게 나에게는 가장 합리적인 스토리이다. 그러나 나 자신을 판단할 때는 나의 과거 의사결정을 정당화하고 나쁜 결과를 리스크 탓으로 돌릴 수 있는 엄청난 내러티브를 만들어내는 것이 가능하다. 훌륭한 의사결정을 내렸으나 우연히도 리스크의 불운한 측면을 경험한 가난한 투자자는 포브스 표지에 실리지 않는다. 그러나 그럭저럭 괜찮은 혹은 심지어 무모한 의사결정을 내렸으나 우연히도 운이 좋았던 부자 투자자는 분명 표지에 실린다. 두 사람은 똑같은 동전을 던졌는데 우연히도 서로 다른 면이 나왔을 뿐이다. 여기서 위험한 부분은 우리 모두가 돈과 관련해서 무엇이 효과가 있고 무엇이 효과가 없는지를 알아내려고 한다는 점이다. 어떤 투자 전략이 효과가 있는가? 효과가 없는 것은 무엇인가? 어떤 사업 전략이 효과가 있는가? 효과가 없는 것은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부자가 되는가? 어떻게 해야 가난해지는 것을 피할 수 있는가? 우리는 성공과 실패를 관찰함으로써 이 여자가 했던 것은 하고
저 남자가 했던 것은 피하라라며 교훈을 찾으려는 경향이 있다. 만약 우리에게 요술 지팡이가 있다면 정확히 어느 만큼이 따라할 수 있는 행동에 의한 것이고 어느 만큼이 그런 행동들을 이리저리 쥐고 흔든 무작위적인 리스크와 행운의 역할인지 알아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요술 지팡이가 없다. 우리가 가진 뇌는 복잡한 것은 꺼리고 쉬운 답을 원한다. 그러니 우리가 따라하거나 피해야 할 특징들을 알아내는 것은 고통스러울 만큼 어려울 수 있다. 또 다른 사람의 얘기를 해보려고 한다. 빌 게이츠처럼 대단히 성공했지만 그 성공이 행운 덕분인지 재주 덕분인지 콕 집어 말하기 어려운 사람이다. 미국의 사업가 코르닐리어스 벤더빌트는 이제 막 1년의 사업 거래를 마무리 짓고 그의 철도 제국을 확장한 참이었다. 그런데 사업 자문가 중 한 사람이 그가 체결하기로 한 모든 거래가 법률 위반이라고 알려주었다. 그러자 벤더빌트가 말했다. 맙소사, 존. 설마 뉴욕주 법령을 다 지켜가면서 철도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죠? 이 글을 처음 읽었을 때 내 생각은 이랬다. 바로 저런 태도 때문에 벤더빌트가 그토록 성공했구나. 벤더빌트 시절의 법률은 철도 여건에 적합하지 않았다. 그래서 벤더빌트는 될 대로 되라지라고 말하며 법과 상관없이 사업을 추진했다. 벤더빌트는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뒀다. 그러니 법을 무시하는 그의 태도를 현명한 지혜로 보고 싶은 유혹이 일만도하다. 저 선지자는 아무것도 자신의 앞길을 막게 놔두지 않았어 하고 말이다. 하지만 이 얼마나 위험한 분석인가.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처럼 명백한 범죄를 추천하지는 않을 것이다. 실제로 우리는 전혀 다르게 끝나는 버전의 벤더빌트 스토리를 쉽게 상상할 수 있다. 어느 무법자가 세운 회사가 얼마 지나지 않아 법원의 명령으로 붕괴되는 스토리 말이다. 법을 무시한 벤더빌트는 열렬히 칭찬하면서 같은 이유로 앨론은 비난하는 것이 타당할까? 아마도 한 명은 운이 좋아 법망을 피해가고 다른 한 명은 리스크의 편에서 끝났을 텐데 말이다. 존 디 록펠러도 비슷한 경우다. 역사가들은 그가 자주 법망을 요리조리 피해간 것을 흔히 교활한 사업 수완으로 묘사한다. 그랬을 수도 있다. 그러나 시대착오적인 법률이 혁신을 가로막지 못하게 했다라는 내러티브가 당신은 범죄를 저질렀다로 바뀌는 것은 대체 언제일까? 스토리가 아주 조금만 달랐어도 록펠러는 천재이니 그의 성공으로부터 배우도록 노력하라는 내러티브가 록펠러는 범죄자이니 그의 사업 실패로부터 배우도록 노력하라는 내러티브로 바뀌지 않았을까? 두 스토리는 거의 차이가 나지 않았을 것이다. 언젠가 벤더빌트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왜 법률을 신경 써야 하나? 힘을 가진 사람은 난데. 실제로 그는 힘이 있었고 그의 방식은 효과적이었다. 그러나 이 발언이 전혀 다른 결과를 가진 스토리의 마지막 대사가 되는 것도 쉽게 상상할 수 있다. 대담함과 무모함을 가르는 선은 아주 얇다. 우리가 행운과 리스크에게 제대로 된 자리를 찾아주지 않으면 그 선은 종종 눈에 보이지 않게 된다. 벤저민 그레이엄은 전 시대를 통틀어 가장 위대한 발명가 중 한 명이자 가치 투자의 아버지 그리고 워런 버핏의 초창기 멘토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벤저민 그레이엄의 투자 성공 대부분은 그가 보험회사 가이코의 주식을 다량 보유하고 있던 덕분이었다. 본인도 인정했듯이 가이코는 그레이엄 자신이 설계한 수익 다각화 법칙을 거의 다 어겼다. 여기서 대담함과 무모함을 가르는 선은 어디에 있는 걸까? 나는 모르겠다. 그레이엄은 가이코로 대박을 낸 것에 관해 이렇게 썼다. 어쩌다 한번 운이 좋았을까? 아니면 대단히 기민한 의사결정이었을까? 우리가 과연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을까? 쉽지는 않을 것이다. 비슷한 사례로 우리는 2006년 야후의 10억 달러 매수 제안을 거절한 마크 저커버그를 천재라고 칭찬한다. 미래를 내다보고 자신의 입장을 고수했다고 말이다. 그러나 반대로 2008년 마이크로소프트의 대형 인수 제안을 거절한 야후는 열렬하게 비난한다. 바보들아, 팔 수 있을 때 팔고 나왔어야지. 여기서 기업가들은 어떤 교훈을 배워야 할까? 나는 도무지 모르겠다. 리스크와 행운을 정확히 집어내는 것은 너무나 어렵다. 이런 예는 수없이 많다. 레버리지로 수많은 사람이 떼돈을 벌고 수많은 사람이 실패했다. 최고의 매니저도 최악의 매니저도 직원들을 최대한 탁달한다. 고객은 언제나 옳다와 고객은 자신이 뭘 원하는지 모른다는 둘 다 현명한 사업상의 지혜로 받아들여진다. 멋있게 대담함과 바보같이 무모한 사이의 그 인선은 너무 얇아서 모든 일이 끝난 후에만 눈에 보이기도 한다. 리스크와 행운은 도플갱어다.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어디까지가 행운이고 어디까지가 재주이고 어디부터가 리스크인지 알아내기 쉽지 않다. 이 점은 우리가 돈을 경영하는 최선의 방법을 알아내고 싶을 때 마주치는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다. 하지만 조금 더 나은 방향을 알려줄 수 있는 두 가지 조언이 있다. 누구를 칭송하고 누구를 무시할지 신중하게 결정하라. 누구를 칭송하고 우러러 볼지, 반대로 누구를 무시하면서 저런 꼴만은 피하고 싶다고 여길지 신중하게 결정하라. 섣불리 결정할 수 없는 문제다. 또한 결과가 100% 노력이나 의사결정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할 때를 조심하라. 갓 태어난 아들에게 내가 쓴 편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어떤 사람은 교육을 권하는 가정에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교육을 반대하는 가정에서 태어난다. 어떤 사람은 모험 정신에 장려하는 경제 번영기에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전쟁과 결핍의 시대에 태어난다. 나는 내가 성공하기를 바라고 내 힘으로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하지만 모든 성공이 노력 덕분도 아니고 모든 빈곤이 게으름 때문도 아니라는 사실을 꼭 알아두어라. 너 자신을 포함해 누군가를 판단할 때는 이 점을 반드시 기억해라. 특정 개인이나 사례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더 큰 패턴에 주목하라. 특정 개인을 연구하는 것이 위험한 이유는 우리가 억만장자 CEO 혹은 뉴스를 장악한 엄청난 실패 사례처럼 극단적인 경우를 연구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극단적인 사례는 그 복잡성을 감안하면 다른 상황에는 적용하기 힘든 경우가 많다. 결과가 극단적일수록 거기서 얻은 교훈을 나 자신의 삶에 적용하기는 더욱 어렵다. 그런 결과는 극단적인 행운이나 리스크의 영향을 앗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성공이나 실패의 큰 패턴을 찾다 보면 실천 가능한 교훈에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다. 패턴이 흔할수록 내 삶에 적용하기 더 쉬울지도 모른다. 워런 버핏의 성공 투자를 흉내 내기 어려운 이유는 결과가 그토록 극단적이면 그의 한평생 성과에 행운이 크게 작용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또한 행운이란 우리가 안정적으로 흉내 낼 수 있는 무언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으로의 시간을 잘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더 행복한 인생을 사는 경향이 있음을 깨닫는다면, 그리고 그처럼 폭넓고 흔한 관찰 결과를 바탕으로 삼는다면 우리도 뭔가 해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역사가 프레더릭 루이스 앨런은 평범한 중간 계층에 있는 미국인의 삶을 묘사하는데 커리어를 바쳤다. 이들이 어떻게 살고 어떻게 변하고 어떤 일을 하고 저녁에 무엇을 먹는지 하는 것들 말이다. 뉴스를 장악하는 극단적 인물들을 연구하는 것보다 이런 종류의 폭넓은 관찰을 통해 배울 때 우리는 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언젠가 빌 게이츠는 이렇게 말했다. 성공은 형편없는 스승이다. 똑똑한 사람들을 꿰어내어 자신은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고 믿게 만든다. 상황이 극히 잘 돌아가고 있다면 다음의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어쩌면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상황은 좋지 않을 수도 있다. 당신은 무적이 아니다. 행운이 당신에게 성공을 가져다준 사실을 인정한다면 행운의 사촌격인 리스크의 존재 역시 믿어야 한다. 리스크는 당신의 스토리를 단숨에 역전시킬 수 있다. 반대 방향도 마찬가지다. 실패는 형편없는 스승이다. 똑똑한 사람들을 꿰어내어 자신이 끔찍한 의사결정을 내린 탓이라고 믿게 만든다. 때로 그저 리스크에 가차없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뿐인데 말이다. 실패를 대할 때 중요한 것이 있다. 이때는 투자를 잘못했고 저 때는 목표 달성을 못했다는 식으로 자신의 금전 인생을 정리하려 들지 마라. 그렇게 정리한다고 해서 기록이 모두 없어지는 게 아니다. 또한 확률이 나에게 유리해질 때까지 계속 게임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성공에서 행운이 차지하는 역할을 인정한다면 리스크의 존재는 우리가 실패를 판단할 때 나 자신을 용서하고 이해의 여지를 남겨야 한다는 뜻임을 아는 것이다. 겉으로 보이는 것만큼 좋은 경우도 나쁜 경우도 없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